육중한 쇳덩어리가 철로를 긁으며 내는 굉음, 한밤중에 정막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기적소리. 2003년 여름 중부지방의 한 기찻길 옆 마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철로와 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태롭게 서 있는 2층짜리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하숙집. 벽면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습기 찬 복도에서는 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은 보증금조차 낼 돈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고단한 청춘들이 잠시 몸을 리이는 세상의 가장자리 같은 공간이었죠. 여름에 열기가 훅 끼치던 어느 날 아침, 하숙집 여주인 박 씨는 빗자루를 들고 좁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시장통에서 산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마주치는 세입자들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네는 전형적인 하숙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1층 구석에 있는 104호 앞을 지날 때면 그녀의 빗자루질은 멈칫거렸습니다. 104호의 낡은 나무문 밖으로는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박 씨는 방세도 내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며 허공에 대고 육두문자를 내뱉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자꾸만 그 굳게 닫힌 자물쇠에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104호의 세입자는 23살의 여성 윤혜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하숙집에서 세 블록 정도 떨어진 동네 세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 헐렁한 작업복 차림이었던 그녀는 누구와도 길게 섞이는 법 없이 묵묵히 일만 하던 외로운 아가씨였습니다. 하숙집 사람들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102호에 사는 중년의 일용직 노동자 최 씨와 201호에 사는 고시생 강구는 평소 인사를 나누던 혜진이 보이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다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씨가 무심코 104호에 열린 창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짐가방과 함께 침대 밑에 널브러진 혜진의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아가씨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신발을 버려두고 어디로 떠났단 말일까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불안감으로 변해갈 무렵 낡은 자전거를 탄 우체부가 하숙집 대문 앞에 찌그러진 우체통에 우편물 하나를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송 도장이 붉게 찍힌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엽서의 앞면에는 서울 남산타워의 풍경이 빛바랜 색감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그 엽서의 뒷면에는 혜진의 익숙한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엄마, 저 서울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이제 이 징글징글한 하숙집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할 테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수취인은 혜진이 자랐던 타 지역의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엽서의 내용을 확인한 하숙집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핏줄 하나 없는 아가씨가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로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심코 계단을 내려오던 201호 고시생 강구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엽서를 건네받은 하숙집 주인 박 씨의 얼굴이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창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녀를 안심시켜야 할 그 엽서가 도리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듯 박 씨의 거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흘러 무더위와 함께 끈적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하숙집 곳곳이 물을 먹어 축축해졌고 공용 주방 뒤편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연탄 창고 쪽에서부터 기분 나쁜 악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쓰레기가 썩는 냄새려니 했지만 비가 잦아들고 기온이 오를수록 그 냄새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취로 변해갔습니다. 세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주인 박 씨는 쥐약 먹은 들고양이가 창고 구석에서 죽은 모양이라며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창고 주변에 하얀 생석회와 백반가루를 잔뜩 뿌려두고는 절대 아무도 근처에 가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거센 장맛비는 박 씨가 뿌려둔 하얀 가루들을 무심하게 씻어내버렸고 굳게 닫힌 연탄 창고 문틈 사이로 붉고 검은 젓갈색의 액체가 끈적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 위로 시퍼런 파리떼가 새까맣게 엉겨붙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냄새를 견디다 못한 102호 최 씨가 박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고 맙니다. 출동한 지구대 순경들은 코를 쥐어막으며 박 씨에게 창고 문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한사코 몸을 막아섰지만 순경들은 절단기를 가져와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리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참혹한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먼지가 춤추는 창고 구석을 비추었을 때 그곳에는 어른 허리 높이만한 커다란 김칫독, 대형 옹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옹기의 입구는 시멘트가 두껍게 발려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악취의 진원지는 바로 그 시멘트 틈새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순경 하나가 망치를 가져와 옹기 입구의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내리쳤습니다. 쩍 하고 시멘트 조각이 갈라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틈바구니로 시커멓게 엉겨붙은 사람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투둑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끔찍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통제선이 쳐지고 관할서 강력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도착한 정반장은 옹기 속을 들여다보고는 참담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신은 비좁은 옹기 안에 강제로 우겨 넣어지듯 폴더처럼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쏟아부은 생석회 가루가 시신 위로 하얗게 눈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고 하숙집 사람들을 통제하던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하숙집 담벼락 바로 옆으로 거대한 화물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바로 옆 사람의 고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지나가고 난 뒤 귀가 먹먹해진 정반장의 뇌리에 소름 끼치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살인범에게 이곳은 피해자가 아무리 찢어지는 비명을 질러도 열차 소음에 완벽하게 묻혀버리는 완벽한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시신은 여름철 밀폐된 옹기 안에서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의학팀은 치과 진료 기록과 시신의 부풀어 오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싸구려 은반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조잡한 솜씨로 H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덜덜 떠는 박 씨와 최 씨가 확인한 결과 옹기 속의 시신은 분명 백사호 세입자 윤혜진이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새 인생을 살겠다며 엽서까지 보냈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정 반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옹기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신이 윤혜진이라면 불과 3주 전에 그녀의 글씨체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발송된 그 엽서는 대체 누가 보낸 것이란 말입니까?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인은 파란색 나일론 끈에 의한 교살, 즉 목졸림이었습니다. 법의학자가 위 내용물과 시반을 통해 추정한 사망 시간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정 반장은 즉시 철도청에 협조를 구해 사건 당일의 열차 운행 일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확인한 순간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확히 4일 새벽 2시 15분 쇳덩어리를 가득 실은 초특대형 화물 열차가 하숙집 옆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정확한 시간을 노려 단일 2분 남짓한 그 지옥 같은 굉음 속에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겁니다. 이것은 이 하숙집의 구조와 주변 환경, 심지어 열차의 심야 운행 시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자의 계획적인 살인이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백사호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혜진이 남긴 흔적들은 수사관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쉰내 나는 김밥 반줄이 비닐에 쌓여 있었고 낡은 책상 서랍 속에는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 공장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혜진은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독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고 온전한 내각에 작은 세탁소 하나를 차리기 위해 그녀가 목표로 한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 점심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방안을 샅샅이 뒤집고 바닥 장판까지 뜯어냈지만 혜진의 통장이나 도장, 현금 카드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피 같은 재산을 남김없이 쓸어간 조무래기 강도 살인일까요? 미궁에 빠져가던 수사팀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은 우체통에 반송되어 꽂혀있던 바로 그 서울 남산타워 엽서였습니다. 정 반장은 엽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결과는 수사팀을 더욱 깊은 혼란의 돛으로 빠뜨렸습니다.
엽서에 적힌 필적과 혜진이 남긴 가계부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무려 95% 이상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범인이 혜진의 필체를 기계처럼 완벽하게 모사했거나 아니면 혜진이 살아생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이 엽서를 작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반장을 진짜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엽서가 왜 반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취인인 보육원의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원장 엄마라고 부르며 그리워했던 그 보육원은 이미 2년 전인 2001년 겨울에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되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건물이 철거되고 터만 남은 지 오래였기에 우체부가 주소를 찾지 못해 반송도장을 찍어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정 반장은 수사브리핑 보드에 엽서 사진을 붙이며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혜진이 원장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면 보육원이 2년 전에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윤혜진이라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주소로 새 출발을 알리는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엽서는 죽은 자의 인사를 가장한 살인마가 만들어낸 치밀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누군가 혜진의 예전 편지들을 보고 글씨체를 완벽히 베꼈었거나 죽기 직전 그녀를 협박해 강제로 펜을 쥐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보육원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그 단 하나의 오판으로 인해 완벽 범죄를 꿈꾸며 보냈던 엽서가 부메랑이 되어 끔찍한 시신이 묻힌 하숙집 우체통으로 되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경찰의 시선이 다시 낡은 하숙집에 머물던 사람들을 향해 좁혀지는 가운데 죽은 자가 남긴 서늘한 엽서의 잉크 자국은 과연 누구의 목덜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지금, 백사호의 비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아직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른 서늘한 감각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윤혜진이 이미 살해되어 시멘트로 밀봉된 옹기 속에 처박혀 있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그녀의 완벽한 필체를 흉내내어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엽서를 보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빌려 수사망을 교란하려 했던 치밀한 악에 정 반장과 형사들은 사건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범인은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침입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윤혜진의 생활 반경, 하숙집의 구조, 심지어 심야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 즉, 이 기찻길 옆 낡은 하숙집 지붕 아래에 범인이 숨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하숙집 주변의 폴리스 라인을 이중으로 치고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탐문과 진술 녹화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실에 앉은 사람은 하숙집 여주인 박 씨였습니다. 55세 그녀는 연신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앤 줄 아십니까? 부모도 없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제가 그 애를 친딸처럼 거뒀습니다. 가끔 따뜻한 국도 끓여다 먹이고 방세가 밀려도 모진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런 핏덩이를 누가 그 끔찍한 도간에 처박았단 말입니까? 박 씨의 오열은 경찰서 복도를 울릴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 다음은 201호에 거주하는 고시생 강군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시종일관 형사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그의 태도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사건 당일 밤새 방에서 고시 공부를 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102호의 일용직 노동자 최 씨였습니다.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의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쭈뼛쭈뼛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수사의 방향을 틀어버릴 결정적인 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4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1층 안쪽 백사호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굵직하고 화가 잔뜩 난 남자 목소리가 혜진 씨한테 막 쌍욕을 퍼붓고 있었어요. 저는 지레 겁을 먹고 방문을 잠가버렸죠. 최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심야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그리고 이어진 다툼. 경찰은 즉각 윤혜진의 방에서 수거한 구형 폴더폰의 통신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가 말한 거친 남성의 실체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혜진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스팸 문자 형태의 협박 메시지가 수십 통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라. 어디 쥐새끼처럼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 받아라.
거친 욕설로 도배된 이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하숙집에서 멀지 않은 구도심의 전통시장 인근 공중전화와 PC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탐문 끝에 경찰은 그 메시지를 보낸 남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혜진과 한때 연인 관계였으나 폭행과 갈취를 일삼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동네 건달 황 씨였습니다. 법의학자가 시신의 손가락에서 빼낸 싸구려 음반지 안쪽에 새겨져 있던 HH. 그것은 바로 황 씨와 혜진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출소 후 도박 빚에 쪼들리던 황 씨가 혜진이 세탁 공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을 노리고 찾아왔다가 거부하는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모든 퍼즐 조각이 황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황 씨의 은신처로 지목된 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당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던 황 씨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휴대를 집어 던지고 비상구로 튀어나갔지만 이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제압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취조실로 끌려온 황 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 그 기집애한테 찾아간 건 맞아요. 내가 감방 가기 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거 내놓으라고 몇 번 문자를 보냈지. 근데 그 독한 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재수없어서 그냥 왔다고요. 내가 사람을 왜 죽입니까? 황 씨의 분노에 찬 변명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황 씨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4일 새벽 이 시경 윤혜진이 옹기 속에서 목이 졸려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황 씨는 하숙집에서 20km나 떨어진 이웃 도시의 유흥가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관할 지구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다름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씨의 질나쁜 폭력성이 역설적으로 그를 살인죄에서 구원한 셈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라는 가설이 무너지자 정반장의 차가운 시선은 다시 하숙집 내부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백이호 최 씨는 분명히 그날 새벽 남자가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황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최 씨가 들었다는 그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아니, 애초에 최 씨의 진술은 진실이 맞을까요? 형사들은 백이호 최 씨의 진술 조서를 다시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에서 묘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방에 숨었다고 했는데 정작 화장실은 104호와 완전히 반대편인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의 동의를 얻어 102호 방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방. 형사들이 장판 밑과 옷장 뒤를 뒤지던 중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청테이프 뭉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테이프의 접착면에는 미세한 파란색 나일론 실오라기가 여러 가닥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팀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것은 윤혜진의 목을 졸랐던 바로 그 파란색 나일론 끈의 재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여성의 속옷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숙집 건조대에서 혹은 빈방에 몰래 들어가 훔쳐온 혜진의 속옷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선량한 일용직 노동자의 탈을 쓴 관음증 환자이자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임의 동행된 최 씨 앞에 파란색 나일론 실이 묻은 테이프와 속옷 뭉치가 던져졌습니다. 덜덜 떨던 최 씨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진짜 미친놈이고 죽일 놈은 맞는데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그 아가씨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최 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진실은 수사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최 씨는 남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망이 하숙집으로 좁혀져 오는 것이 두려워 외부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거대한 화물 열차가 지나가며 하숙집 전체가 흔들릴 때 최 씨는 그 굉음을 이용해 104호의 문을 몰래 따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열차 소리 때문에 열쇠가 찰칵거리는 소리나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104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을 때 최 씨는 심장이 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104호의 문이 이미 반쯤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자였습니까? 정반장이 책상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체구가 작고 뚱뚱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얼굴을 푹 숙인 채 노란색 우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우의를 입은 작고 뚱뚱한 여자. 그 인상착의를 듣는 순간 취조실 유리창 너머에서 듣고 있던 형사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숙집 여주인 박 씨였습니다. 최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혜진을 친딸처럼 아꼈다며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다정한 여주인이 바로 잔혹한 살인마라는 뜻이 됩니다. 경찰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즉각 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생활 공간과 하숙집 전체에 대한 정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박 씨가 머무는 1층 안채는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 씨가 목격했다는 노란색 우의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이미 소각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박 씨의 안방 장판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금고에서 치명적인 물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동네 철물점에서 발행된 구겨진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5일 오전, 윤혜진이 살해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구매 품목은 다름 아닌 대량의 생석회 가루, 세포대였습니다. 옹기 속 시신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덮기 위해 쏟아부었던 바로 그 하얀 가루였습니다. 여주인 박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자 사건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박 씨를 긴급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박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겠다며 자진해서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호에 사는 고시생 강군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절대 살인자가 아닙니다. 강군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일 새벽 이 시경에 제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비가 오려고 해서 미리 걷어놓은 빨래를 정리하신다고 하셨죠. 노란색 우회 같은 건 입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입으시는 꽃무늬 셔츠 차림이셨어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씨는 2시 15분에 노란 우의를 입은 사람을 봤다고 하고 강군은 2시에 평상복 차림의 박 씨를 봤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박 씨가 옷을 갈아입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정반장은 강군의 눈빛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던 청년이 왜 갑자기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일까요? 정반장은 강군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생 신분이라는 강군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형사는 믿기 힘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강군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어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무려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놀랍게도 윤혜진이 살해되고 며칠 뒤인 6일 오후에 사채 빚 500만 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갚아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고시생이 대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수사팀은 즉각 강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강군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하숙집 뒷산에 인적 드문 공터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라이터를 켜 비닐봉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 매복해 있던 형사들이 덮쳐 강군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타다 남은 봉지 안에서 발견된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윤혜진의 주민등록증 조각들이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묶인 강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제가 안 죽였어요. 저는 그냥 돈만 가져갔을 뿐입니다. 장계 탁한 닭한 이 강군의 자백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강군은 평소 혜진에게 호감을 가장하여 접근했고 그녀가 세탁소를 차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가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던 그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백사호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혜진 씨는 이미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뒤져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던 통장과 도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강군이 박 씨의 알리바이를 대준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만약 살인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되어 경찰이 하숙집을 샅샅이 뒤지게 되면 자신이 죽은 사람의 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고 경찰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 박 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수사의 방향이 뒤집히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강군이 혜진의 통장에서 훔친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혜진의 계좌에는 여전히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살인범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 해도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통장 자체를 들고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원한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이었습니다. 때마침 국과수에서 윤혜진의 시신에 대한 정밀 약동물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정 반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혜진의 위장과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졸피뎀 성분, 즉 수면제가 검출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일론끈에 목이 졸리기 이전에 이미 약물에 의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강제로 약을 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에는 억지로 입을 벌리거나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진은 누군가가 건넨 음식이나 음료를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마셨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의 추론은 다시 단 하나의 접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혜진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무 의심 없이 늦은 밤에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하숙집에서 가끔 세입자들에게 인심을 쓰듯 음식을 나누어 주던 사람. 바로 여주인 박 씨였습니다. 수사팀은 하숙집 인근의 약국과 병원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통 사거리에 있는 낡은 내과의원에서 결정적인 진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하숙집 주인 박 씨는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의사에게 졸라 매우 독한 처방 전용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박 씨를 향한 정황 증거는 완벽에 가깝게 조립되었습니다. 그녀가 구매한 생석회 영수증, 최 씨가 목격한 노란색 우의를 입은 실루엣, 그리고 혜진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까지. 하지만 정 반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황 증거들을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인 스모킹건, 즉 직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면제는 내가 먹으려고 산 것이고 생석회는 하숙집 화장실 냄새를 없애려고 샀다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숙집 여주인이 돈을 노린 것도 아니면서 왜 아무런 원한도 없는 어린 세입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그 끔찍한 도간에 시멘트로 발라버렸단 말입니까? 그 해답의 열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서울 남산타워의 풍경이 인쇄된 엽서를 조작해 보냈던 자. 그 엽서를 서울중앙우체국 우체통에 집어넣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정 반장과 형사팀은 즉각 서울중앙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필체로 조작된 엽서가 발송된 날짜와 시간을 역추적하여 우체국 앞 대로변과 우체통을 비추고 있는 흐릿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밤낮 없이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인파가 비가 내리는 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모니터를 노려보던 형사 하나가 갑자기 화면을 멈추며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우체통에 남산타워 엽서를 넣는 이 사람. 화면을 확대하자 검은색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깃을 세운 어두운색 점퍼 차림의 누군가가 우체통에 문제의 엽서를 밀어넣고 돌아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낡고 화질이 떨어져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와 175cm가 넘어 보이는 훤칠한 체격. 그것은 결코 나이든 하숙집 여주인 박 씨의 체형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체통에 엽서를 넣는 남자의 손목 부분이 찍힌 단 1초의 프레임을 정밀 보정하여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깨지면서 서서히 드러난 것은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가죽밴드 시계였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값비싸 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정 반장의 시선은
화면 속 남자의 시계와 남산타워 엽서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하숙집 여주인, 그리고 그녀를 대신해 서울 한복판에서 죽은 자의 엽서를 붙인 정체불명의 남자. 전혀 섞일 것 같지 않던 두 개의 퍼즐이 거대한 아기의 윤곽을 그리며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극의 무대 뒤에는 경찰이 아직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또 다른 그림자가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우체국의 낡은 방범 카메라 화면이 일시 정지된 순간 수사팀의 등줄기에는 일제히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엽서를 우체통에 밀어넣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는 그 사람은 검은색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어두운 색 점퍼에 깃을 한껏 세우고 있었지만 175cm가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과 넓은 어깨는 결코 55살의 하숙집 여주인 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장은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화질이 뭉개져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엽서를 쥐고 있는 남자의 왼쪽 손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묵직하고 각진 형태의 특이한 사각형 가죽 밴드 시계였습니다. 낡은 하숙집의 곰팡이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되고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여주인 박 씨의 단독 범행을 의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중심에 아직 단 한 번도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던 미지의 남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흐릿한 CCTV 화면을 인화하여 하숙집 세입자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모자챙에 가려진 얼굴 없는 남자의 사진을 보던 102호 최 씨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턱선과 손목에 찬 시계를 번갈아 보더니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 아닙니까? 가끔 명절이나 주말에 번쩍거리는 차를 몰고 내려올 때면 항상 저 네모난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박도현,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숙집 여주인 박 씨가 입버릇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던 바로 그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중견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울의 부유한 병원장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던 그 완벽한 아들. 정반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송된 조작된 엽서,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둔 아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지체 없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마주 앉은 박도현은 낡고 습기 찬 기찻길 옆 하숙집과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그의 왼쪽 손목에는 CCTV 화면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각형 가죽 밴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반장이 윤혜진의 죽음과 엽서에 대해 묻자 박도현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 세입자 여자 얼굴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낡은 하숙집에 누가 사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은 고향에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엽서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너무나도 매끄럽고 여유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서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곤 합니다. 박도현은 자신이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준비했다고 믿었겠지만 디지털의 흔적은 인간의 거짓말보다 훨씬 정직했습니다.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도현의 교통카드, 즉 티머니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결과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도현은 윤혜진이 살해된 날인 3일 늦은 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심야 우등버스를 탔습니다. 자정 무렵 고향 터미널에 도착한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새벽 이시경 문제의 하숙집 인근 기지국에서 잡혔고 날이 밝기 무렵인 4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도망치듯 빠져나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향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거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부족할 것 없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예비 신랑이 무엇이 아쉬워서 굳이 심야 버스를 타고 내려와 고아 출신의 가난한 세입자 여성을 찾아갔단 말입니까? 강군처럼 돈을 노린 것도 최 씨처럼 삐뚤어진 욕정을 품은 것도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지독한 비밀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숨진 윤혜진의 과거 흔적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혜진이 생전에 사용하던 고물 폴더폰의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지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그녀가 일하던 세탁공장 앞에 낡은 공중전화에서 서울의 특정 내선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간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내선 번호의 주인은 바로 박도현이었습니다. 혜진은 사망하기 직전 한 달 동안 틈만 나면 공중전화로 달려가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하숙집에서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변두리의 작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혜진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사망하기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료 차트에 적힌 기록은 수사관들을 깊은 탄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윤혜진은 임신 8주차였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극의 실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자신만의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것을 유일한 꿈으로 삼았던 23살의 윤혜진. 그녀에게 가끔 하숙집에 들르는 세련되고 다정한 주인집 아들 박도현은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은밀한 관계를 맺었고 혜진은 덜컥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 신분 상승을 꿈꾸던 박도현에게 낡은 하숙집 세입자의 임신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박살낼 끔찍한 시한폭탄이자 오물이었을 뿐입니다. 혜진이 아이를 지우기를 거부하며 병원장 집안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매달리자 궁지에 몰린 박도현이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완벽한 범행 동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의 회사로 출동해 박도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여유롭던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향의 관할 경찰서 취조실로 압송된 박도현은 밤샘 조사가 이어지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그는 짐승 같은 흐느낌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개자식인 건 맞습니다. 그 여자가 제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우라고 돈을 주려고 그날 밤 버스를 타고 몰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박도현은 핏발이 선 눈으로 정반장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104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혜진이는 이미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혀 있었다고요. 죽어 있었다고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살인범들이 흔히 하는 전형적인 발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박도연의 공포에 질린 표정과 구체적인 묘사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박도연의 자백은 이어졌습니다. 백사호 문을 열고 싸늘한 시신을 발견한 그는 순간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혜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DNA가 밝혀질 것이고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파혼은 물론이고 인생이 끝장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벌 떨며 하숙집 마당에 있던 빈 옹기독을 창고로 끌고 가 이미 죽어있던 혜진의 시신을 우겨넣고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가계부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엽서를 조작하고 서울로 가져가 우체통에 넣은 것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자신의 짓이 맞지만 결단코 사람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형사들은 박도연의 진술을 반신반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의 세부 항목들을 한 줄 한 줄 되짚어보던 정반장의 시선이 특정 구절에 멈춰섰습니다. 혜진의 목에 남은 나일론 끈의 사큰, 즉 목이 졸린 자국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얕고 출혈 반응이 적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었습니다. 게다가 혜진의 위장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약 박도연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퍼즐은 전혀 다른 형태로 맞춰집니다. 혜진은 박도연이 도착하기 전인 초저녁이나 밤중에 누군가가 건넨 수면제를 먹고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혜진. 그리고 그 뒤에 찾아와 목을 조른 자는 피해자가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숨통을 끊기 위해 끈을 졸랐거나 혹은 단순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후에 끈을 묶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도연은 살인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살인의 뒤처리를 한 사체 유기범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임신한 윤혜진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였단 말입니까? 스스로 세탁소를 차리겠다며 10원 한 장까지 아껴 쓰던 의지 강한 여성이 자살을 선택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한 그녀가 늦은 밤 아무 의심 없이 건네받아 마실 수 있었던 음식. 형사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가지 섬뜩한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숙집 여주인 박 씨가 가끔 세입자들에게 끓여다 주곤 했다던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역국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생일날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임산부가 산후조리를 위해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엄마 없이 자란 혜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자신을 친딸처럼 거둬주었다고 믿었던 하숙집 아주머니 박 씨에게 조심스레 그 비밀을 털어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진한 고백은 박 씨에게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선고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 하숙집이라는 진흙탕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날만 기다리고 있던 55세 늙은 어머니. 그녀에게 세입자의 임신은 반드시 도려내야 할 종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도연을 유치장에 수감한 채 다시 관할 경찰서의 기동대를 대동하고 하숙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정 반장은 102호 최 씨가 목격했다던 그 노란색 우위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들은 박 씨가 기거하는 1층 안방과 주방의 짐들을 모두 끌어내고 장판을 칼로 찢어발기며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및 시멘트 바닥과 장판 사이에 기묘하게 들떠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쇠지렛대로 그 바닥 틈을 뜯어내자 습기에 절어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낡은 비닐 뭉치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켜켜이 접혀있던 비닐 뭉치를 바닥에 펼쳐놓는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흙먼지와 얼룩이 잔뜩 묻어있는 비옷, 최 씨가 증언했던 바로 그 노란색 우이였습니다. 우이의 소매 끝자락에는 윤혜진의 목을 조를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파란색 나일론 끈 조각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살인의 확실한 물증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형사들은 박 씨의 양팔을 붙들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취조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 반장과 마주 앉은 하숙집 여주인 박 씨. 그녀는 경찰이 주방 바닥에서 찾아낸 노란색 우이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내역서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의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형사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 비옷은 제가 옛날에 시장에서 나물 팔 때 입던 건데 버리기 아까워 바닥에 장판 대신 깔아둔 것뿐이에요. 수면제는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먹으려고 지은 거고요. 제가 그 불쌍한 어린 것을 왜 죽입니까? 102호, 그 인간이 몰래 들어갔다가 사람을 죽여놓고 우위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박 씨의 태도는 강고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구축해온 선량한 하숙집 아주머니라는 가면에 기대어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도연의 사체 유기 자백조차 경찰이 무서워서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라며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는 자백만 받아내지 못한다면 법정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 반장은 묵묵히 박 씨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던 그는 품 안에서 얇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윤혜진의 낡은 가계부 글씨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조작된 수사망을 교란시켰던 바로 그 남산타워 엽서였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가 엽서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 반장은 깍지 낀 손을 턱에 괴고 났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 박도연 씨가 자신이 이 엽서를 조작해서 서울 우체통에 넣었다고 자백한 건 알고 계시죠? 글씨를 흉내내는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 반장은 엽서 뒷면의 글귀 중 한 곳을 볼펜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원장 엄마, 저 서울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이 부분 말입니다. 아드님은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왜 아드님이 조작한 이 엽서에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셔울이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취조실 안의 침묵이 날카롭게 깨졌습니다. 엽서에는 명백하게 서울이 아니라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사투리 발음 나는 대로 흔히 적어버릇하는 셔울이라고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맞춤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서울내기 20대 청년이 절대 할 리 없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연세든 사람들의 표기법 오류. 그것은 피해자 윤혜진의 가계부를 베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자신의 굳어진 평소 습관이 튀어나와 버린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 반장은 얼어붙은 박 씨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서류 봉투에서 수십 장의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부채꼴로 쫙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아주머니가 세입자들에게 매달 방세를 현금으로 받고 끊어주셨던 간이 영수증들입니다. 정 반장의 목소리가 취조실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박 씨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수십 장의 월세 영수증. 그 영수증들의 주소란에는 하나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입자 혹은 서울로 이사 간다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엽서에 적힌 서울이라는 오타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55살 시골 하숙집 여주인만의 고유한 맞춤법 오류가 그 수십 장의 영수증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엽서를 조작했다고 경찰에게 거짓 자백을 하며 모든 것을 뒤집어 쓰려 했던 것입니다. 엽서를 조작하고 글씨를 베껴 쓰고 수면제를 미역국에 타서 임신한 세입자에게 먹인 뒤 노란색 우의를 입고 방에 들어가 확인 사살을 한 진짜 악마. 아주머니. 정 반장이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찌를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저지른 살인을 덮어주려고 지금 옆방 유치장에서 벌벌 떨면서도 자기가 엽서를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와 거짓말의 성체가 단 한 글자의 맞춤법 오류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여유롭고 넉살 좋던 하숙집 여주인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마지막 문고리가 마침내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반장이 탁자 위로 던져놓은 수십 장의 월세 영수증, 그리고 그 영수증마다 선명하게 박혀있는 서울이라는 기이한 오타.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가 단 한 글자의 맞춤법 오류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여유롭고 넉살 좋던 하숙집 여주인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탁자 위의 엽서와 영수증을 번갈아 보며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내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 반장은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양손에 수갑을 찬 아들 박도연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박 씨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갑 찬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다 안고 간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입을 뻥긋해? 이 등신아. 왜? 어머니의 발악 섞인 절규 앞에서도 박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인 채 취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경찰한테 다 말했어. 내가 엽서 붙인 것도 그날 밤에 엄마가 나 부른 것도 다 끝났어, 엄마. 제발 그만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다 잡은 부잣집 사돈을 놓쳤다는 원통함의 통곡이었습니다. 모자의 대질 신문을 끝으로 기찻길 옆 낡은 하숙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의 전말이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경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윤혜진은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하숙집 주인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없이 고아로 자란 혜진에게 평소 가끔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살갑게 대하던 박 씨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박도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도연이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어머니인 박 씨가 나서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도연은 이미 서울의 병원장 딸과 약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결혼은 박 씨가 지긋지긋한 하숙집 생활을 청산하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도 없는 고아 출신의 가난한 세입자가 그 동아줄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순간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것.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연히 그놈 족쳐서라도 책임지게 만들 테니까. 홀몸도 아닌데 밥은 든든히 먹어야지. 내가 밤에 방으로 미역국 좀 끓여다 줄 테니까 푹 쉬고 있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박 씨의 따뜻한 말에 속아 넘어간 혜진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백사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밤, 박 씨는 주방에서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미역국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한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모아두었던 독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가루내어 그 미역국 안에 남김없이 털어넣었습니다. 밤 10시경 박 씨는 백사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박 씨가 건넨 미역국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달게 비워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역국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 임신한 자신을 위해 끓여준 그 국 한 그릇은 혜진에게 가족의 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식기를 챙겨 나온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아들 박도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버스 타고 내려와라. 엄마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넌 와서 수습만 해. 자정이 넘어가고 수면제가 퍼진 혜진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경 헐레벌떡 하숙집에 도착한 박도연은 백사호에 쓰러져 있는 혜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도연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자 박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시장에서 나무를 팔 때 입던 낡은 노란색 우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피나 분비물이 튀어 옷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5분 하숙집 담벼락 바로 옆으로 초특대형 화물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기적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완벽한 소음의 시간. 박 씨는 파란색 나일론 끈을 꺼내어 혼수 상태에 빠져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혜진의 목에 감았습니다. 임신한 세입자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그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나 소리를 지를까봐 숨이 완전히 둠을 때까지 끈을 꽉 쥔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고 정적이 찾아온 방안. 박 씨는 벌벌 떨고 있는 아들에게 턱짓으로 시신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네 앞길 막는 장애물은 치웠다. 이제 네가 숨겨. 그들은 혜진의 시신을 마당 구석에 있던 빈 대형 옹기독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신을 구부려 억지로 옹기 안에 우겨 넣은 뒤 냄새를 막기 위해 철물점에서 사온 생석회를 쏟아붓고 시멘트로 입구를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박 씨는 혜진의 방을 뒤져 과거 보육원 원장에게서 왔던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서울로 떠났다는 내용의 엽서를 능숙하게 위조했습니다. 아침 첫 차로 서울로 도망치는 아들의 손에 그 엽서를 쥐어주며 반드시 서울 한복판의 우체통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경찰이 혜진을 찾더라도 서울에서 실종된 것으로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오만함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박 씨는 혜진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이 평생 써오던 사투리 발음 섞인 셔울이라는 오타를 무의식 중에 적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엽서의 수취인인 보육원이 이미 2년 전에 불타 없어져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재구성한 타임라인은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을 보여주었습니다. 4일 새벽에 살해된 혜진,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소인이 찍힌 엽서. 그 엽서는 수일의 배송 기간을 거쳐 이미 터만 남은 타 지역의 보육원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우체부가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반송 처리를 하고 그것이 돌고 돌아 원래 발송지인 하숙집 우체통에 꽂히기까지 정확히 보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우편 시스템이 하루만 더 빨랐거나 늦었더라도 엽서는 박 씨의 손에 들어가 조용히 불태워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엽서는 하필이면 동네 세입자들이 오가는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기적처럼 우체통에 꽂혔고 백사호 아가씨가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이자 역설적인 단서가 되어 수사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혜진의 방에서 수거했던 구형 폴더폰의 메모장 비밀번호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혜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적어 내려갔던 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가장 마지막 날짜에 적힌 일기를 읽어 내려갔을 때 조사실에는 무거운 탄식과 함께 깊은 적막이 흘렀습니다. 오늘 주인 아주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아주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울어주셨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주겠다고 하셨다. 밤에는 몸 챙기라며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셨다.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준 건 처음이다. 드디어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 우리 아기에게도 할머니가 생겼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독이 든 미역국을 마시며 혜진은 그것이 가족의 온기라고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이 마침내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고아라는 외로움, 가족을 향한 지독한 갈증이 그녀를 가장 참혹한 함정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찻길 옆 낡은 하숙집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마스크를 쓴 박 씨와 도연 모자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동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어떻게 밥 먹이던 새끼를 도간에 처박아. 사람들의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숙집 세입자였던 102호 최 씨와 201호 강군도 무리 한 구석에 서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죽어가는 틈을 타 방에 들어가 몰래 돈을 훔쳤던 고시생 강군, 그리고 밤마다 혜진의 방을 훔쳐보며 속옷을 훔쳤던 일용직 노동자 최 씨.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혜진이 살아 숨쉬던 공간에서 각자의 탐욕과 비틀린 욕망을 채우던 공모자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 위로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두 모자의 악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 방치된 무관심과 탐욕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내내 박 씨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덤덤하게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마네킹의 목에 파란색 나일론 끈을 감을 때에도, 우의를 입는 흉내를 낼 때에도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옹기에 넣는 과정을 재현할 때 아들 도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박 씨는 답답하다는 듯 아들에게 화를 내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 부잣집 사돈에게 파혼당했다는 억울함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늦은 봄 지역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 박 씨는 피해자의 외로움과 신뢰를 철저히 이용했으며 임신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악랄하다. 또한 범행 이후에도 엽서를 조작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파혼만을 걱정할 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입을 통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법정을 울렸지만 방청석에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적극 가담한 아들 박도연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신이 있던 방에서 돈을 훔친 강군과 속옷을 훔친 최 씨 역시 야간 주거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법적인 결말을 맺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박도연의 소식이 간간히 바깥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엘리트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살인 유기범으로 전락한 그는 독방에서 자신의 러닝 셔츠를 찢어 목을 매려다 교도관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도연은 매일 밤 독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기차 소리가 들려. 기차 소리 안 나게 해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가 들은 소리가 진짜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의 메아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의 단죄는 끝났지만 남겨진 자들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윤혜진의 시신은 사건이 종결된 후 뒤늦게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고아였던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유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를 담당했던 정반장을 비롯한 강력반 형사들, 그리고 세탁 공장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누어 먹던 동료 아주머니 몇 명이 전부인 쓸쓸하고 조촐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의 영정사진은 혜진이 동네 지하철역 즉석 사진기에서 찍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재단 위에는 형사들이 사온 따뜻한 밥 한 공기와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면제가 들어가지 않은 진짜 온기가 담긴 미역국이었습니다. 정 반장은 그녀가 남긴 낡은 가계부와 세탁소의 꿈이 담겨 있던 3천만 원이 찍힌 통장 복사본을 불타는
화로 속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는 그녀의 마지막 길이 너무 외롭지 않기만을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기찻길 옆 2층 하숙집은 세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혜진이 살았던 백사호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는 흉물로 방치된 하숙집 건물을 매입하여 철도 주변 안전구역 확장을 명목으로 전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철거 당일 거대한 굴착기가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하숙집의 벽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가운데 백사호의 낡은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굴착기의 삼날이 마당의 담벼락을 쓸어내릴 때 대문 옆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녹슨 찌그러진 우체통 하나가 툭 떨어져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윤혜진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진실의 문을 열어 젖혔던 바로 그 남산타워 엽서를 품고 있었던 우체통이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들 사이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굴던 낡은 간이 영수증 조각 하나가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쓸쓸히 날아갔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누군가 꾹꾹 눌러 쓴 셔울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또다시 화물열차가 다가오는 묵직한 진동이 땅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수면제를 먹인 하숙집 여주인의 잔혹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신을 유기하고 도망친 아들의 비겁함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바탕에는 빈 방에 들어가 서슴없이 속옷을 훔치고 돈을 훔치던 이웃들의 탐욕,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우리의 무관심이 짙게 깔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단하게 밀봉된 옹기도간에 한 인간의 존엄을 처박아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그 기이한 평범함. 일상의 가면을 쓴 이기심이 얼마나 잔혹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기찻길 옆 하숙집은 조용히 증명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기적 소리에 묻힌 채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을 또 다른 윤혜진이 있지 않을까요? 사건의 기록은 캐비닛 속으로 들어갔지만 남겨진 질문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의 곁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쓸쓸히 날아오르던 남산타워 엽서의 뒷면처럼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수치인 불명으로 도착해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죄 재구성, 기찻길 옆 하숙집 살인사건의 기록을 마칩니다.